안녕하세요. 상담 이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하면은 여러분들 TA, 약자로 TA죠. 직장에서든지 자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라 볼 수도 있죠. 나를 알고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성격 유형 검사할 때 TA 이걸 많이 사용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교류 분석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냐?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고, 일단 교류 분석의 학습 목표는 자기를 이해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자타 관계를 이해 혹은 조직과 사회를 이해해서 어떤 훈습을 하는 데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일단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출발점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나를 이해하려면은 나의 자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다각적인 나에 대한 이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내담자의 어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TA,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좀 더 빨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개요가 무엇인지, 교류 분석의 어떤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에 의해서 발전된 것입니다. 이 이론으로서 성격의 어떤 인지적, 합리적, 행동적 면에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자각을 증대시켜 삶의 과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의 나, 지금 활동한 사회적인 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의 성격이 어떤데 바깥의 활동은 행동면은 어떤지, 이러한 것을 모두 자각화해서 알아야만 나의 이제 과정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개인 치료, 또 상담, 이런 교육, 경영 관리, 의사소통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교류 분석도.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나를 위해서 상담, 이런 교류 분석을 지금 상담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은 무엇일까? 주요 개념. 인간은 모두 예라는 거, 오케이라는 이런 기본 가정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부분과 성장에 대한 욕구와 잠재력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 우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아주 많죠. 단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 역할, 교육자,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잠재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잠재력 갖고 있는 근데 없는 면을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건 고통이죠. 없는 걸 쥐어짜봤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내 내면의 에너지가 무엇이 보존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형성됩니다. 나의 의지하고 다르게 어린 시절에 나의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의지하고 다르게. 그러한 자신의 성격과 행동 양식은 자신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계속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나의 모순점, 나의 비합리적인. 그럼 내 삶이, 내 운명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운명이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나의 운명, 내가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어떤 모순점, 아니면 특성, 이런 거 우리가 파악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겠죠. 내 내면에.
긍정적인 씨앗을 뿌렸을 때 긍정적인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이 선택은 나의 선택심이 나한테 달려있죠. 나한테.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좋은 책들이 많죠. 긍정적. 그래서 이거 자신을 선택할 수, 우리가 선택, 모든 건 선택에 의해서 되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구조. 교류 분석에 얘기하는 성격의 구조,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버이자, 또 어른자, 성인자, 어린이자. 성인이지만, 내가 어린이지만, 이거 어린아이 자아로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다 큰 어린이지만 어린아이 자아로. 또 지금 너무나 어리지만 너무 어른스러 우리 애어른 그런 얘기 있죠. 애어른. 애지만 너무 어른스러운. 우리 좋은 건 뭐예요? 그 나이답게 사랑하는 거. 나이답게. 그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과업들 있죠. 그때. 아이가 너무 아이다운 삶을 못 살고 너무 어른스러운 삶, 너무 어린아이 때 부모도 있고 내 가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른 삶을 미리 약습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현상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고달픈 슬픔, 왜곡된 어른의 세계를 미리 끄집어서 생활하다 보면은 고달픈 느낌으로 갖고 있다 보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성인이지만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살아가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 건강한 거는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가정이 잘 굴러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가정의 힘은 경제력을 어떤 책임진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있죠.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시집가지 않는 딸, 아직 가지 않은 딸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보면은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 딸 눈치를 보면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딸의 어떤 고난이 너무 커요. 고난이 커서 모든 자기 말이, 그 딸의 말이 곧 그 가정의 법이에요. 딸이 소리 한번 지르면은 엄마 아빠가 다 기죽어. 아무 소리를 못하고 딸이 잘못된 어떤 왜곡된 결정을 내려도 다 맞아. 딸의 말에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그 딸한테 거슬리게 하면은 엄마 아빠는 같이 합세해서 하여튼 이게 제대로 오니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그답게 그 역할답게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버이 자아 상태 너무 이제 우리가 이걸 약자로 이제 P로 보고 있는데요. 페어런트 에고 스타트라고 보는데 중요한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으로 프로이드의 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너무 어버이자 간섭하고 이거 어버이들은 어른들은 도덕적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이상적인 자아를 심어놓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른자, 이 성인자가 건강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 에고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기능을 하는 것으로 프로이드 에고에 대응하는 거죠. 지금 가장 현실, 객관적 현실. 이게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자아. 아주 본능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출생 후 5세경까지 이제 외적인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내면화된 것으로 이드에 대응하는 거죠.
가장 본능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류 분석에서 성격 구조는 이렇게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상태. 그래서 어느 자아 상태에 머물러 있나, 어느 한 영역마다 어느 부위에 머물러 있나, 이것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방향을,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분석해 보겠는데, 이 구조 분석이란 것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자아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 내 구조가 어느 부분에 더 치우쳐 있는지. 이 구조 분석이 되면 자신의 자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자아 상태가 지금 오늘에 이렇게 본능에 자아 상태에 가 있나, 아니면 너무 지금 어버이 자아 상태에 머물러 있나. 그래, 지금은 내가 객관적인 현실적으로 잘 가고 있지, 어른 자아 상태에 있지, 그런 거. 행동의 기초가 되는 자아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죠. 이 자아 상태를 분명히 알고서, 그 다음에 기능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능 분석이란 그 사람의 자아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즉 구조 분석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어린이 자아 상태다. 어린이 자아 상태. 이거 지금 구조가 어린이 자아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기능, 어린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어른 자아는 현재에 반응하는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누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른 자아로 가야 되겠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 자아 상태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자아 상태인지 어버이 자아 상태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세분화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 분석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면은 비판적인 어버이 주장적이면 우리 주장적이면 처벌적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판하는 거죠. 우리 어버이 자는 비판하고, 또 우리 보면은 부모들이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너 왜 이래?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분적으로 MP를 나누면 양육적 어버이죠. 타인 배려와 격려, 희생과 섬김, 칭찬과 인정의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우리 MP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적인 어린이, 자유로운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 어린이 되어서도 아동의 자아 상태에 몰입하는 순간을 말하고 모든 면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의 양육 상태도 보면 자유로운 부모, 우리 고전에서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것은 엄부자모죠. 엄격한 아버지의 자유로운 엄마, 이런 상태로. 그리고 양육이 너무 자유분방하냐 아니면 권위적이냐, 엄격하냐. 우리는 엄격함과 따뜻함이 잘 이렇게 겸비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양육인 것처럼, 이런 면에서도 이런 상태로 나눌 수가 있죠. 또 순응하는 어린이, 외부의 규칙이나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거, 이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자유로운 것도, 우리가 너무 순응하는 것도, 우리 자유분방과 어떤 규칙과 이런 것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나의 의견이 있는데 무조건 어린이 얘기하면 우리가 말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되 어른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내답게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이게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류 패턴 분석이란 두 사람이 교류를 할 때 자극과 이런 반응을 어떻게 주고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상호 교류, 교차 교류, 이면 교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상보 교류, 상보, 자극, 반응,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죠. 자, 뭐 학습에서도 많이 쓰고 자극과 이런 반응의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면과 비언어적인 면이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 보면 이게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무엇인가 원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면 상대가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리지 않는 게 또 화가 나서 거기에 뒤따라서 더 화가 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결혼기념일이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았죠. 아내는 말하지 않지만 남편이 퇴근해서 왔을 때 아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화나 있어? 하고 물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것도 몰라?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면은 아내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 하고 그 알아차리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화가 더 커져버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표현을 해야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주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내면의 어떤 욕구가 일렁인 걸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 외부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 갈등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는 곧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 예를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딱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이는 아우 아파 하고 울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뭐 엄마나 어른들은, 선생님들 딱 보고 아이 피 나지 않았으니까 안 아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피가 나지 않았으니까 아프지 않아. 아이는 아우 아파 하고 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 어른들이 아프지 않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죠. 나는 아파서 그랬는데 어른들은 피가 나지 않았으니까 안 아파. 그 이후로는 자기의 어떤 표현을 이제 애매한 거야. 이 표현이 전달해서 이게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표현이 이제 자꾸 억압되다 보면 이래 솔직한 표현이 주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일치되지 않아서 오는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교차교류. 어떤 반응을 기대하여 시작한 교류에 대해서 예상 밖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 거죠. 우리 이럴 때 많죠. 예상, 나의 기대가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경향. 이면교류. 상대방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두 가지를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복잡한 교류를 말할 수 있죠. 우리 이면교류,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게 우리가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보이는 그 어느 표현보다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우리가 상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비웃는다는 그러한 느낌.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러죠. 때는 아우 저기 겉으로 욕은 하지만 그 느낌이 또 감정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죠. 이런 게 이면. 스트로크, 이렇게 이제 우리 교류 분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이게 이제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스트로크, 피부 접촉, 이런 걸로 해서 또 접촉. 우리 보면 부부간에도 사랑해, 입으로만 하지만 감정이 어떻게 오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참 많죠.
이런 표정을, 표정이 어떤가? 겉으로는, 나 오늘 기분 좋거든? 이렇게 표정하고 웃음하고 같아야 되는데,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아주 이러면은 정확한 우리가 전달이 안 되죠. 슬프다 그러면서 나 슬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참 표정하고 일치되지 않았을 때가 많죠. 이런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치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있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 사랑의 언어도 피부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느낌을 우리가 좀 더 일치시켜야 되겠죠. 네,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유형을 보면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로크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있죠.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 언어도 있지만은 순간 다 언어의 소통이니까 우리가 긍정과 연결지어서 이런 언어적 표현 또 조건적 우리 너무 이제 사랑에도 조건적 사랑보다 무조건적 수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스트로크. 어릴 때 받은 스트로크의 긍정적 스트로크는 주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지.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로크를 찾게 되고 따라서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없으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찾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부정적으로 이용할 때도 많잖아요.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어떤 미움으로 어떤 증오로 사랑에 표현하는 경향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죠. 각본. 우리 인생의 각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린 시절에 나의 각본이. 그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평생 그 각본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양육 때 어떠한 각본을 만들어주냐. 그 각본에 대한 프로그램 갖고 우리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본은 어릴 때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 무의식적인 인생 계획입니다. 각본 치료란 어떤 통찰과 어른 자아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서 재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린 자아 상태를 이제 변화시켜서 나의 어떤 각본이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그걸 잘 우리가 통찰하여서 살펴보고 진단하여서 이제 어른 자아로 우리가 변화, 수정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각본에 이제 스트로크 그 각본을 파악을 해서 나의 너무 어린아이 자아 상태로 있으면 좀 더 어른 자아로 이끌어내고 너무 부모 자아에 매여 있으면 좀 더 그것을 빼서 우리가 이제 어른 자아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각본 분석 유형을 보면 승자 각본, 평범한 각본, 패자 각본 이런 각본의 유형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생활 자세는 아동의 그 욕구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의 반응 양식에 대한 아동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우리 어떤 욕구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향해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부모의 반응은 어떤가에 따라서 아동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자세 유형을 보면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하염없게 유혹해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하다 보면은 부모는 자녀한테 너 이번에 80점 맞아야 돼. 80점 안 되면 너 매 10대 맞아. 엄마만 오케이 하고 아이는 너무 억울해. 내가 80점 어떻게 만들어? 지금 나 평균 7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는 자녀는 오케이 할 수가 없잖아. 부모만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오케이가 되어야만 이거 납득이 가도록 잘못은 서로가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됐을 때 뭐 10대, 10대 너무 많아. 5대 안 돼. 그러면은 뭐 7대. 그러면 I'm okay, you're okay. 서로가 오케이가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긍정, 타인은 부정. 엄마는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you are not okay.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건 불합리성, 균형이 깨지는 거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거는 우리가 더 타인은 긍정하고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이걸 원하고 나는 no. 이게 서로가 균형이 다 깨지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것도 다 우리가 이끌어내. 우리가 생활 자세 원하는 유형이죠. 1번의 유형을 우리가 했을 때 무엇인가 결과물을 긍정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수정을 이끌어낼 때는 꼭 자기 긍정과 타인의 긍정으로 이끌어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게임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우리 더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무의식적 작용 속에서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더티 게임인지 이건 이제 크레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게임이란 이면에 다른 속셈이 깔려있는 교류로서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게 불쾌한 라켓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함정이나 속임수를 숨겨놓은 이면적 교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면적 교류를 활용하고 있을 때도 우리 많습니다. 그걸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그래서 우리 더티 게임으로 혹시 이런 이면적 게임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인생 게임의 흐름도를 보면은 애누리. 그래서 스탬프의 어떤 수집, 불쾌한 감정을 비축하고, 불쾌한 감정을 우리가 이제, 그게 증대되죠. 이자가 돼서 나중에 방아쇠로 날라오는 거죠. 나도 이렇게 인생 태도 확인하고 폭발 해서 방아쇠가 돼서 이렇게 날라온다는 이런 흐름. 우리 보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다시 나한테 부메랑 돼서 되돌아오죠. 우리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옛말의 일뜻이요. 자, 그래서 교류 분석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게임에 어떤 우리 게임에 보면은 이제 게임에 어떤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게임의 한번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항상 놀라움이나 혼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게임에 한번 우리가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가 더티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작용 속에서 이런 게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이. 그래서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화나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게임의 결과는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교환하게 됩니다. 어떤 서로 이거를 차단해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 흐름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서 보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나? 아동 자신의 욕구 충족과 부모의 욕구 충족 사이에서 학습된 행동에 의해서 인생 각본이 패배자의 각본인 경우. 이거 어린 시절에
아이의 욕구 충족이 있었는데 부모의 그 요구, 부모가 하는 욕구 충족, 그러니까 나의 아이의 자아, 부모의 어떤 자아하고 원하는 확대된 자아죠. 부모가 확대된 자아를 속에서 부모의 요구대로 아이를 끌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학습된 행동, 그러면서 자녀한테 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어떤 행동 양식, 이거에 의해서 인생 각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발달 단계에서 어떤 환경을 제공하여 주었는지, 그리고 발달 단계에서 어린 시절 어떠한 경험과 어떤 느낌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죠. 성격이 형성되고 그게 학습되어서 인생 각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각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게 패배자의 각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부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정신병리, 어떤 신경증, 이런 병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했을 때 처벌을 받은 한 내가 불합리하다는 거지. 부모가 막 억지. 그랬을 때 내 내면에 분노가 일렁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부모는 자녀한테 처벌을 하고 언어적인 폭력, 아니면 때리고, 아니면 뭘 먹지 못하게 하였던지 뭐 여러 가지 처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큰 고등학생 경우 이제 자폐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미 고등학생 경우 이제 자폐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정이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뭐 선천적인 자폐인지 후천적인 자폐인지 저는 그쪽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 아이가 자기 이름 하나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름은 쓰고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해서 이름 쓰기 위한 훈련으로 아이를 비가 온 날 되면은 비를 맞게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또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석자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밥도 굶겨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에 모순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엄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한 처벌입니다. 비 오는데 비를 마냥 맞게 만들면, 배가 고픈데 밥을 주지 않으면서 엄마의 어떤 이름을 쓰게, 아이를 위한 명분하에, 이거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엄마의. 이거는 아이를 글씨를 더 못 쓰는 방향으로 고착시켜버리는 거죠. 난 이름 못 써. 이 문제에 더 고착돼서 이름 도저히 쓸 수 없겠고. 그러나 이 아이 일부분 보면은 친구 만나는 거. 누구보다도 더 영악해. 친구 누구누구 언제 온다. 목요일 날 만나 그랬다.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는 버스 노선 번호, 다른 건 몰라도 그 버스 노선의 번호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친구한테 만나러 갔을 때 버스비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필요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했을 때 처벌을 받은 아동은 부모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한테 화를 내면 이렇게 매를 맞거나 처벌을 당하는 거, 이런 결정을 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나의 분노를 감춰야겠다고 일반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내면의 분노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죠. 부모한테 화는 분노는 내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폭발. 이거 내면.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교류 분석 상담에서 얘기하는 상담 과정과 기법. 목표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아이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가, 아이원트가 무엇인지, 이런 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합된 자아를 확립할 수 있어야 돼. 어른 자아를. 어른 자아를. 지금 어린아이 자아 상태를 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 성인이지만도. 그러면 이걸 이끌어내서 통합된 자아를 확립하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결단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의 기능과 한번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주로 이제 교훈적이고 인지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 시절 잘못된 결정에 따라 살지 않고 현재 상황에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가장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상담을 어떠한 과정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이제 상담 과정에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상담에서나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색깔만 비슷비슷하지만 결국 원하는 건 똑같죠. 동기화를 단계를 이끌어내고 동기, 무엇인가 동기가 있어야지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자각은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필요한데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일단 자각해서 이거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 자각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 자각 단계,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되겠죠. 이거 원하는 무엇을 이거. 그리고 이제 상담 계약 단계, 상담자의 초점을 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목표가 딱 정해질 수도 있지만은 내담자하고 한 1회차, 2회차 가고선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목표로 갈 수도 있고, 상담자만 또 나름대로 목표를 딱 정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자하고 같이 내담자하고 같이 우리 이러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자아 상태의 정리 단계. 내 자아 상태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고 학습하고 이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 상태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나의 상태가 이래 되어 있었고는 자각하고 다 이제 진단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나의 내면에 억압되었던 끄집어내서 나의 이제 자아 상태를 정리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낮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 가도록 이제 우리 도와줘야 되고, 이제 재결정 단계를 가야죠.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정에서 이제 빠진 거 있으면 무엇인가 이제 다시 진단해보고, 그리고서 다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학습 단계. 재결정 후에 남아있는 다른 각본 행동들을 직면과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제 도와야 되고, 이걸 빠져있는 거는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상담 계약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게 우리가 목표. 그래서 우리가 종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종결 시점. 이 종결 시점을 잘 파악하지 않고는 어렵죠. 그래서 종결 시점이 너무 빨리 종결해버리면은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결 시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종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류 분석이 우리 이 세상에 인간에게 기여한 공헌점이 무엇인지, 공헌점, 기하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는 거
서로가 돼요. 인간이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죠. 우리 내담자에게 대부분 문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희망이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참 이러면 상담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한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게 어떤 상담자, 그래서 내담자가 그걸 잘 했을 때,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교류 분석도 이런 공헌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판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류 분석으로 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어떤 우리 어버이 자아라든가 어른 자아 상태, 그 다음 어린아이 자아 상태, 이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점을 이제 채워나가서 나의 자아를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고 이런 거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류 분석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현실 치료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